애니렐름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리캡하는 애니메이션 무지한 연금술사의 이야기입니다. 제 리캡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외딴 산골짜기 마을은 괴물급 S랭크 펜리르의 끊임없는 공격에 늘 공포에 떨며 살았습니다. 집들은 폐허가 되고 주민들의 마음은 무너져 절망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던 마을 사람들은 전설적인 S랭크 모험 가침 불꽃용의 송곳니에게 모든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대륙 전체의 공포의 대상이었던 정예 팀원들은 각자 독특하고 무자비한 능력을 지니고 있어 끊임없는 악몽에 맞설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쿠르트는 딱 집안일이나 하는 쓸모없는 존재였죠. 그래서 벽 뒤에 숨어 위험을 피하려 했지만 펜리르가 나타나자 가장 먼저 쿠르트에게 돌진했고 쓰레기처럼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팀원들이 본격적인 전투에 나섰습니다. 골로바는 반단에게 괴물을 붙잡으라고 소리쳤고 반다나는 와이어를 뻗어 괴물을 묶었습니다. 하지만 몇 초 만에 페니르가 그녀를 벽에 박아 넣으며 무언가 부서지는 듯한 소리를 냈다. 보통이라면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었겠지만 마를로푸스가 가까이 있어서 그녀는 금세 다시 일어나 다시 난장판에 뛰어든다. 이번에는 다시 던져지지 않기 위해 나무에 몸을 묶고 골노바가 페니르의 두개골을 공격할 기회를 만든다. 그는 공중으로 뛰어올라 검의 불길을 품는다. 마을 사람들은 페니르를 물리친 것에 감격하며 겨우 남아있는 것을 모아 잔치를 열어 파티를 축하한다. 그들은 겨우 살아남았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골로바는 이 지루한 촌뜨기 음식이 참을 수 없다. 그는 커트에게 좀 더 괜찮은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반다나는 오늘이 마지막으로 이어오 그가 만든 음식을 맛보는 날이니 특별하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다. 커트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서 골로백에 답을 묻자 그 깡패는 오늘부터 팀에서 쫓겨난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커트는 잘못한 게 있냐며 항의했지만 골로바는 진실을 말한다. 커트는 충분하지 않다. 물건을 하고 음식을 만들고 치우는 일은 하지만 전투에 관해서는 그는 무게일 뿐이야. 게다가 병사 한 팀에 4명만 허용돼 있어. 그래서 실제로 싸울 수 있는 사람. 바람직하게는 강력한 마법사나 적어도 유능한 전사가 자리를 차지하려면 그는 떠나야 해. 커트는 그들이 그를 계속 데리고 있기를 간절히 부탁해. 목소리가 떨리고 울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분명해. 하지만 골로바는 참을 수 없어서 커트의 배를 차서 조용히 하게 만들어 그는 그가 울고 있는 소리를 듣기 싫어했고 이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게 잔인한 결말이야. 쫓겨난 다음 날 커트는 옷밖에 남지 않은 채 마을을 떠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미래보다 더 빈털터리인 지갑과 함께 그는 계속 움직이며 발을 끌고 다니다가 결국 사말라시에 도착한다. 그에게는 몇 개의 동전만 남아있어서 곧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완전히 망할 것이다. 마침내 그는 그리 수상하지 않아 보이는 임시직 소개소를 발견하고 한번 시도해 보기로 한다. 그가 들어서자 접수 담당자인 커셜이 그를 잠깐 쳐다보며 누군가를 고용하러 왔는지 아니면 일자리를 찾으러 왔는지 묻는다. 커트는 일자리를 찾으러 왔다고 말하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작하려면 면접과 표준 적성 검사를 해야 한다고 알려준다. 그녀는 보통 하는 질문부터 시작한다. 이름, 나이, 그리고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커트가 대답한다. 내 이름은 커트 로켄스. 8살이고 신산맥에 자리한 작은 마을 헤이스트 출신이다. 커셜은 그런 외딴 마을은 들어본 적이 없어 놀라지만 곧 그의 경력으로 화제를 돌린다. 커트는 자신이 한때 플레임 드래곤 팡의 일원이었으나 맡은 일은 기본 자빌에 불과했고 최근 해고되었다고 설명한다. 커셜은 SS급 파티 소속이라는 말에 눈이 커진다. 설사 그가 단순한 잡무만 맡더라도 그 명망 있는 이름이 이력서에 있으면 분명히 기회가 열릴 것이다. 뜻밖의 희망에 안도한 커트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평가할 수 있도록 케르셸에게 적성 검사를 빨리 마치고 싶어 한다. 이 세계에서 적성은 신이 내린 선물로 여겨지며 운이 좋다면 오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할 수도 있다. 적성 등급은 초라한 C급부터 눈부신 트리폴라급까지 다양하며 차이가 너무 커서 C급 검술사는 칼을 들기만 해도 쓰러질 지경이다. 반면 A급 전사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바위를 둘로 쪼갤 수 있다. 커트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전투 관련 모든 적성이 G급으로 평가되자 희망이 산산조각 난다. 전투 역할에서 절대 뛰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절망에 빠진 커트는 정신이 무너지는 듯 했지만
케르셸은 아직 희망이 있을 거라며 그를 위로한다. 그녀는 그가 연금술이나 대장장이 같은 가치 있는 기술을 가졌을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불행히도 그 적성 검사를 담당하는 기술자가 현재 휴가 중이라. 커트는 자신이 뭔가 잘하는지 알아보려면 일주일을 더 기다려야 한다. 커트는 그녀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일주일이나 기다릴 수 없다고. 그는 사실 거리에서 굶어 죽기 직전이거든요. 오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끝장이에요. 커넬은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근처 모래주머니 더미를 가리키며 한 개 들어보라고 했어요. 그는 다가가서 가방 하나를 집어 들었고 손이 닿자마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상한 끌림이 있었어요. 마치 안에 있던 모래가 그의 만화를 조금 빨아들인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별 노력 없이 들어 올렸어요. 그게 커젤에게는 충분했어요. 그가 그 정도 할 수 있다면 기본적인 건설 작업도 할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타이콘의 마그레브 영지의 개척 도시에서 현재 성벽 재건을 도울 사람들을 모집 중이라고 말했고 추천서를 써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하겠죠. 커트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하고 즉시 마그레브를 만나러 간다. 커트가 도착하자 마그레브는 편지를 읽고 글을 한번 훑어본다. 그 사람은 분명 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커트가 압박에 무너지기보다 벽을 쌓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다. 하지만 그 남자는 절박해서 가능한 모든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아이에게 기회를 주기로 한다. 그는 커트에게 시멘트를 섞어 벽을 수리하라고 지시하며 작업량에 따라 급여가 결정될 것이라고 약속한다. 마그레브는 나중에 돌아와서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하고 떠나기 전에 마지막 경고를 한다. 커트가 돌아올 때까지 시멘트 반 통 이상을 사용하지 않으면 급여는 형편없을 것이라고 한다. 커트는 아무도 시멘트에 만화를 부어야 붙는다는 말을 하지 않아서 무언가를 물어보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는 입을 다물고 있어. 아마도 그건 상식일 테고 그는 멍청하게 들릴 수도 있어. 게다가 그는 할당량이 겨우 반패럴인 게 이상하다고 생각해. 그건 너무 쉽다고 느껴져. 그래서 그는 결심했어. 그가 돌아오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은 시멘트를 사용할 거야. 마그레브가 돌아올 때쯤이면 그는 유령을 본 것처럼 보여. 쿠르트는 할당량을 채운 것뿐만 아니라 훨씬 넘어서고 있어. 그는 이미 벽의 한 구간 전체를 완성했어. 쿠르트는 더 할 수 있었다고 사과하기까지 해. 그런데 그는 도중에 시멘트를 다 써버렸어요. 마그레브는 그를 멍하니 바라보며 믿기 힘든 광경에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래서 그는 벽맨 위를 찌푸리며 쿠르트가 어떻게 그 부분까지 고쳤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쿠르트는 행복한 표정으로 그냥 시멘트를 던지고 막대기로 펴 바른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보통이라면 마그레브 같은 사람은 쿠르트를 거짓말쟁이라고 했을 텐데 그렇게 많은 일을 그렇게 빨리 끝내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하지만 벽이 말해주듯 분명히 쿠르트는 해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의심을 삼키고 진실을 인정합니다. 그는 쿠르트에게 얼마나 더 머물 계획인지 묻습니다. 쿠르트는 일주일만 필요하다고 답합니다. 그것이 놀랍게도 마그레브를 기분 좋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는 커트에게 오늘 할 일이 이미 충분하다고 말하고 잠시 떠나도 된다고 해. 단 하나 문제는 있어. 그는 커트에게 제대로 된 돈을 충분히 건네지 못해. 그래서 대신 작은 주머니에 동전을 넣어 건네고 나머지는 나중에 기관을 통해 보내겠다고 해. 커트의 눈이 커지는데 그 작은 주머니 안에도 그가 예전 영웅 파티를 위해 열심히 일하던 때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야. 며칠 동안 커트는 계속 나타나서 열심히 일하며 벽의 구역을 하나씩 수리했어. 하지만 갑자기 마그레브가 그에게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해. 커트가 왜냐고 묻자 마그레브는 벽 수리 프로젝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어. 하지만 커트는 너무 효율적이어서 계속 일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남는 일이 없게 된다는 거야. 그 사람은 화난 게 아니야. 맙소사. 그는 쿠르트까지 칭찬하며 그의 기술 수준이 적어도 자신의 계급의 2배, 어쩌면 3배는 될 것 같다고 했어. 솔직히 그는 쿠르트 같은 사람이 벽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왕궁에서 일하는 게 더 낫다고 말했어. 그래서 그는 갑작스럽게 일을 끝낸 것에 대한 보상으로 쿠르트에게 넉넉한 지급금을 줬어. 그리고는 말없이 떠났어. 하지만 쿠르트는 역시 쿠르트답게 상황을 완전히 오해했어. 그는 마그레브가 자신이 못해서 해고했다고 생각했고 그 생각이 예상보다 더 강하게 다가왔어. 좌절감을 다시 느끼며 쿠르트는 임시직 알선소로 돌아가 엄마를 찾아가 해고됐다고 말했어. 아쉽게도
그들이 그의 기술 적성을 평가하는 데는 아직 며칠 더 걸릴 거야.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프론트 데스크에서 소란이 일어났어. 여자아이가 접수원과 말다툼을 하며 채용 광고를 내려고 하는 것 같아. 접수원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한다. 이런 끔찍한 근무 조건에 동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그 소녀는 물러서지 않고 적어도 누군가를 찾으려고 노력하라고 말하며 그녀의 끈질김이 소란을 일으키기 시작한다. 걱정된 커조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다가간다. 그녀의 동료는 빠르게 설명한다. 이 소녀는 아직 탐험되지 않은 그 산을 파내기 위해 광부를 고용하려 다만이 하는데 선불금을 제시하지 않고 발굴이 성공하면 돈을 지불하려고 해요. 커녀는 믿기 어려운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 아무도 그런 거래를 하지 않을 테니까 대신 그녀에게 광산 개발에 투자자를 찾으라고 제안한다. 하지만 그 소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만약 이번 주말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광산이 압류될 것이라고 한다. 그때 커트가 나서서 자신이 그런 일에 미친 듯이 뛰어들 만큼 미쳤다고 말한다. 하지만 커트는 고향 마을에서 광산 발굴을 여러 번 도운 적이 있어서 이 일에 익숙하다고 말한다. 커녀는 그에게 정말로 받아들일지 확신이 있냐고 묻는다. 그녀가 제시한 계약 조건으로는 돈을 못 받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커트가 말도 하기 전에 그 소녀가 끼어든다. 그녀는 근육질 난장이를 고용하려 했지. 마른 소년이 아니라 삽을 들고 쓰러질 것 같은 모습의 소년이었어. 그래서 그를 시키는 게 좀 미안하다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난장이를 고용하려면 적어도 은화 10개를 선불로 내야 하는데 그녀는 그만한 돈이 없었어. 그래서 결국 망설이던 그녀는 쿠르트를 데려가기로 결심했지. 그들이 출발하는 모습을 캐쇼는 책상에서 지켜보며 조금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어. 일이 엉망진창일 것 같고 쿠르트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녀는 솔직히 확신이 없었어. 그녀의 일부는 쿠르트가 사랑 호텔에서 일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 심지어 그와 하룻밤 보내는 꿈도 꾸며 그와 함께하는 하룻밤에 돈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어. 그 열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데 동료가 그녀를 깨우며 전화를 받았어. 그건 바로 쿠르트가 마그레브 벽에 작업한 것에 대한 대가였거든. 그녀는 은화 50개 정도를 기대했지만 대신 받은 건 금화 200개였어. 그녀는 잠시 수표를 바라보며 실수인 것 같아 했고 너무 놀라서 의자 옆 모래주머니 더미에 거의 넘어질 뻔했어. 그녀의 동료는 재빨리 그녀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하며 이 모래주머니들은 평범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어. 이것들은 사람의 만화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며 만화 저장량이 많은 사람에게 접촉하면 무거워집니다.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아서 킬칠은 쉽게 집어올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녀는 며칠 전 쿠르트가 그것들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서 그가 정말로 일자리를 찾는 길 잃은 아이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와 동시에 쿠르트와 유라시아는 그녀의 캠프 쪽 숲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쿠르트는 텐트가 하나뿐인 것을 보고 조금 불안해졌어요. 유라시아는 텐트가 두 사람이 하룻밤 잘 수 있을 만큼 넉넉하다고 안심시키지만 쿠르트는 반대하며 그녀 같은 멋진 여자 옆에 누워있으면 절대 잠들 수 없다고 말해요. 쿠르트가 그녀를 멋지다고 부르자 유라시아는 잠시 화가 나서 그가 장난치는 줄 알았지만 그를 바라보니 진심임을 알 수 있었어요. 그녀는 잠시 조용히 있다가 저녁으로 끓인 감자를 그에게 건네줍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간단히 삶은 감자지만 오랜만에 누군가가 쿠르트를 위해 요리해주는 게 그에게는 세상 전부입니다. 그는 또한 유라시아가 함께 앉아 식사를 나누는 것에 감사해야 하는데 갈로바와 영웅 파티의 다른 사람들은 항상 쿠르트가 그들과 같은 방에서 먹는 것을 거부하거든요. 그날 밤 커트와 유라시아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커트는 유라시아가 속옷만 입고 있어서 잠들 수 없었다.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대로 잠들 수 없다는 걸 알고 짐을 챙기고 밖에서 자기로 했다. 그가 몰래 떠나자 잠자는 척하던 유라시아가 천천히 눈을 떠서 본다. 그녀는 일부러 속옷만 입고 잠자리에 든 차에 커트가 잠든 동안 포식자인지 시험해 보려고 했다. 이제 그녀는 그가 착한 사람임을 확인하고 안심한다. 다음 날 유라시아는 텐트 밖으로 나와 커트가 나무 옆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본다. 그는 그를 여기서 재우게 해서 조금 미안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재킷이 수리된 것을 보고 놀란다. 커트는 얼마 후에 깨어나고 유라시아는 진심으로 궁금해서 그가 수리했는지 묻고 그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녀는 바느질이 얼마나 깔끔한지 놀라고
그가 바느질하는 법을 알 줄은 몰랐다. 이제 그녀는 그가 정말 광산에 적합한 사람인지 궁금해하지만 이미 늦었기 때문에 일을 시작해야 한다. 커트가 어디서부터 파기 시작할지 정했냐고 묻자 그녀는 그냥 아무데나 골라서 운에 맡기려 했다고 말한다. 커트는 그런 방법은 쓸모없다며 더 나은 방법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를 산의 바위가 많은 곳으로 데려가 주변을 살피기 시작한다. 몇 분 만에 그는 보석이 가득한 돌덩어리를 발견한다. 유라시아는 이렇게 빨리 결과가 나올 줄 몰라 충격을 받지만 커트는 계속해서 10분도 채 안 되어 그 지역의 모든 보석을 찾아낸다. 그녀는 돌들을 믿기지 않는 눈으로 바라본다. 만약 모두 판다면 빚을 쉽게 갚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커트는 그것들을 팔 수 없다고 말한다. 처음에는 자신이 발견했으니 커트가 소유권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이유가 아니다. 그는 그 보석들을 마법 결정으로 만들면 더 가치가 있을 거라고 말한다. 그녀는 좋은 생각이라 말하지만 왕국 전체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마법사는 단 10명뿐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커트는 이미 손에 완성된 수정구슬을 들고 있었다. 경악한 유라시아는 커트가 마법의 수정구슬을 만들어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눈 깜짝할 새에 만들어냈다는 사실에 거의 말을 잃었다. 이는 경험 많은 마법사들도 최소 1시간은 걸릴 일이다. 커트가 모든 원석을 빛나는 수정으로 변환한 후에야 그녀는 드디어 그것들을 시장에 가져가도록 허락받는다. 그녀는 도시로 향하고 그는 아직 처리해야 할 일이 남아있어 산에 남아있다. 도시 세관에서 그녀는 자신감 있게 마법 수정구슬을 팔고 싶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그 출처를 즉시 의심한다. 그녀는 누군가가 만든 것이라고 말하면 믿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왕실 문장을 꺼내 그를 침묵시킨다. 그건 일종의 허세다. 그녀는 한동안 왕실에서 일하지 않았고 그들은 그냥 문장을 돌려주지 않았다. 하지만 통하는 법이고 그 세관원은 그녀가 텔레포트 원을 이용해 수도로 가는 것을 허락한다.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오랜 친구 미미코의 가게를 방문한다. 그녀는 팔마법 수정 구슬이 있다고 말하자 미미코는 그것들을 살펴보며 처음 봤을 때 특별한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것들은 평소보다 10배나 많은 만화가 담겨 있었고 그로 인해 개당 10골드의 가치가 있었다. 으리시아는 커트가 50개나 준 것에 말문이 막혔지만 미미코는 별일 아니라는 듯 500골드를 세어 건네준다. 하지만 으리시아가 떠나려 할 때 미미코는 2가지 조건을 내건다. 첫째, 이런 결정체는 강력한 마법력이 담겨 있어 자유롭게 유통될 수 없으니 앞으로는 반드시 자신의 가게에서만 판매할 것을 약속하라는 것이다. 둘째, 누가 만들었는지 알려달라는 것이다. 으리시아는 첫 번째 조건에는 주저없이 동의한다. 하지만 만든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는 먼저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왕실의 궁정 마법사이기도 한 미미코는 그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으리시아를 압박하려 한다. 하지만 으리시아는 더 이상 왕실에 속해 있지 않으니 미미코의 명령을 따를 필요가 없다. 힘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은 미미코는 부드러운 접근법을 시도한다. 그녀는 유리시아에게 그 수정들을 만든 마법사가 왕실을 위해 일하기로 동의하면 그에게 백작 칭호와 왕실 연구소에 전면적인 출입 권한을 줄 것이라고 말한다. 그 말과 함께 유리시아는 금화를 손에 쥐고 미미코의 가게를 떠난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녀는 산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멈춰선다. 커트가 단 하루 만에 집 한 채를 지어 놓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안에서 함께 앉아있을 때 유리시아는 놀라운 제안을 꺼낸다. 그녀의 고위 인맥 중 한 명이 커트를 왕실 마법사로 영입하려 하고 있었다. 그가 수락하면 그 직위는 관대한 급여와 완전한 복지, 그리고 모든 특권이 포함된 귀족 신분을 부여할 것이다. 커트는 그 말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 누군가가 진지하게 그런 제안을 자신에게 한다는 생각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유레시아는 그에게 이건 진짜라고 확신시켰어요. 조건도 없고 함정도 없고 그냥 드문 기회라서 그가 어리석게 무시할 수 없다고 했죠. 그녀는 그에게 무엇을 할 계획인지 묻고 그녀의 전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커트는 거절하겠다고 말했어요. 솔직히 그녀는 충격을 받았어요. 왕실 마법사 자리를 거절하는 건 정말 미친 짓이거든요. 하지만 커트는 자신이 누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 자격을 얻었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사실 그는 다시 불타는 용 파티로 돌아가서 그들의 심부름꾼이 되라고 애원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불타는 용 크루 얘기로 넘어가면 그들은 화난 나무 괴물에게 완전히 박살나고 있어요.
골로바의 화염 주문은 이유도 모르겠지만 전혀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말로프스를 소리쳐서 치유하라고 해요. 그녀는 한동안 시도했지만 치유가 거의 효과가 없고 이유도 모른 채로 있어요. 절망 속의 골로바는 새로운 용병에게 불화염 주문을 던지라고 말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녀석은 불마법조차 못 써. 참고로 그게 골로바의 전담 업무야. 커트가 없으니 팀을 하나로 묶어줄 사람이 없어서 팀 전체의 리듬이 완전히 깨졌어. 그리고 반다나만이 그들이 얼마나 깊은 공영에 처했는지 깨닫는 유일한 사람 같아. 한편 커트 쪽에서는 여전히 유리시아와 함께 보석 광산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제 정말 좋은 광맥을 발견했다고 그녀에게 무심하게 말해. 한동안 계속해도 될 만큼 말이야. 유리시아는 그의 열정을 높이 평가해. 하지만 전날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그가 무리하는 게 걱정돼. 커트는 커트답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괜찮다고 말해. 잠은 6시간 잤다고. 그건 유레시아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렸어. 이제 그녀는 그가 어떻게 집을 지을 시간도 내고 그렇게 많이 쉬었는지 계산하려고 애쓰고 있어. 하지만 커트는 그녀의 침묵을 완전히 오해하고 그가 게으른 것 때문에 화난 줄로 생각해. 그래서 그는 사과하고 보상하겠다고 말해. 유레시아는 그를 앉혀서 그가 얼마나 강한지 설명해줘야 한다는 걸 알지만 솔직히 아직 그 대화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래서 대신 둘은 장비를 챙기고 광산으로 가서 더 많은 보석을 캐기로 해. 커트는 그가 전에 조사했던 곳으로 유레시아를 안내해. 그녀에게는 그냥 평범한 숲속 구역처럼 보여. 하지만 커트는 그 아래에 꽤 큰 동굴이 묻혀있다고 주장해. 그는 그녀에게 이상한 경고를 하나 하긴 했어요. 500m 이상 파지 마라. 그게 손도끼와 여유 시간만 있으면 우연히 할 수 있는 일인 것처럼 들리네요. 그녀가 더 질문하려 하자 커트는 떠나버립니다. 그녀가 어디로 가냐고 묻자 그는 또 다른 발굴 현장이 있다고 말하며 나중에 다시 만나자고 합니다. 그래서 유리시아는 일에 착수하고 하루 종일 미친 듯이 파기 시작합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그녀는 마침내 큰 호박 결정인 토파즈를 발견합니다. 그녀는 매우 기뻐하고 이전 마법 보석의 이익을 모두 커트에게 준 이유도 그가 찾았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것은 그녀의 것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이 보석을 마법석으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서 가치를 3배로 늘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녀 안에 무언가가 그녀를 멈추게 한다. 그는 이미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녀는 그를 이용하고 싶지 않다. 그래도 호기심이 그녀를 이기고 그녀는 커트를 확인하러 나간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무리할 거라고 예상했다. 그는 항상 그렇다. 하지만 그녀가 발견한 것은 그 이상이었다. 그 남자는 단순히 파기만 한 게 아니었다. 그는 단 8시간 만에 지하 터널 네트워크 전체를 뚝딱 만들어냈다. 결국 커트가 터널에서 나왔는데 조금 풀이 죽어 보였다. 그는 그녀에게 이번 발굴은 실패나 다름없다고 말한다. 실제로 찾으려던 물질은 아주 조금밖에 건지지 못했다고. 그리고는 나머지는 모두 쓰레기라고 하며 버릴 계획이라고 말한다. 유리시아는 카트 안을 살짝 들여다보며 잔해를 기대했지만 대신 반짝이는 금속이 보여서 의심스럽게 쓰레기가 아닌 것 같다. 그녀는 그것이 무엇인지 묻는다. 그리고 커트는 무심코 그것이 단지 미스릴 광석일 뿐이라고 대답한다. 그의 고향에서는 그 물건은 너무 흔해서 잡초처럼 버려졌던 거야. 유리시아는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를 멍하니 바라본다. 이제 그는 미스릴이 쓰레기 더미 재료라고 생각하는 그가 어디서 자라왔는지 알고 싶어 죽을 지경이다. 그러고는 그에게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 묻는다. 커트는 작은 빛나는 돌을 꺼내 보여주며 오리칼쿰을 찾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는 작은 상자를 채울 만큼만 파냈다. 하지만 그건 충분히 넘쳐요. 이건 말 그대로 신들의 배달이라고 불리는 물건이에요. 1g이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커트는 그것이 아무 일도 아닌 듯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때 유리시아는 오늘 채굴은 여기서 끝내기로 하고 토파즈로 세금을 다 낼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그들의 작은 계약은 공식적으로 끝났어요. 이제 커트는 다시 구직을 해야 하는데 자신도 모르게 은행 계좌에는 대부분의 귀족들이 평생 볼 수 없는 금이 가득 차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가 에이전시로 가던 중 벤다나와 우연히 마주치게 돼요. 그는 그녀를 보고 꽤 기뻐하며 왜 여기 왔는지 묻죠. 그때 그녀는 더 이상 플레임드 드래곤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하지만 그 뒤에 이야기가 좀 있어요. 그런 다음 우리는 그들의 마지막 임무가 완전히 엉망이 된 후 골로바가 괜찮은 식사를 찾아 고급 5성급 레스토랑으로 뛰쳐나갔다는 것을 알게 된다. 문제는 그곳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커트가 만든 요리에 비하면 모든 음식이 형편없게 느껴졌다는 것이다. 골로바는 완전히 미쳐버려서 가게를 엉망으로 만들고
계산도 하지 않고 나가버렸다. 나중에 그는 어느 뒷골목에서 반다나를 만나고 그녀는 그가 너무 지나쳤다고 꾸짖는다. 하지만 골로바는 이미 너무 깊이 빠져서 듣지 않는다. 그는 집착하고 있다. 그가 원하는 건 오직 커트가 만들던 음식과 같은 맛뿐이다. 그리고 그는 반단에게 커트를 찾아내서 몸의 뼈가 다 부러져도 끌고 오라고 명령한다. 그래. 이 녀석은 이 시점에서 완전히 미쳐버렸다. 논쟁하는 대신 반다나는 그의 순간이동 크리스탈을 훔쳐서 도망친다. 그녀가 도망치면서 도시 경비병들이 바로 그를 향해 오는 걸 목격했어. 이제 텔레포트도 못하니 그 식당을 망친 것 때문에 확실히 체포될 거야. 더 나쁜 건 마를리푸스도 이유 모를 교회 소환을 당했어. 그래서 네, 불타는 용은 끝났어. 반다나는 골로바가 미쳐버린 모든 사소한 일들을 다 말하지 않아. 하지만 쿠르트에게는 충분히 알려줘서 상황을 이해하게 해. 쿠르트는 파티가 해체됐다는 소식을 듣고 분개한 게 분명해. 그는 언젠가 다시 그들과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아직 붙잡고 있었어. 하지만 이제 그 꿈은 사라졌어. 반다나는 반면에 왜 그가 처음부터 그런 걸 원했는지 헷갈려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커트는 자신이 골로바를 정말 존경했다고 설명해. 그는 진심으로 그를 아꼈고 그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전혀 깨닫지 못했어. 그래서 다시 그와 일할 기회를 잃은 게 슬펐던 거야. 반다나는 전혀 이해하지 못해. 왜냐하면 그녀에게 골로바는 단지 명분일 뿐. 커트 곁에부터 감시하려는 구실에 불과했거든. 어쨌든 커트가 이미 길드 사무소로 가고 있었으니. 반다나는 그가 일자리를 구하는 중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운 좋게도 그녀에게 단서가 있어. 친구 중 한 명이 작업장을 운영하는데 요즘 추가 인력이 필요했거든. 그냥 작업장이 아니야. 그 여자는 에이트리어 장인이야. 그건 큰일이야. 왜냐하면 주변에 몇 안 되거든. 그리고 그들은 기본적으로 귀족만큼 강력하고 존경받아. 그녀가 커트에게 그 일을 관심 있냐고 묻자. 당연히 그는 찬성한다고 해. 그래서 벤다나가 지도 하나를 건네주고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며 다음 모험을 떠나게 해. 잠시 후 커트는 벤다나가 표시한 곳에 도착한다. 그곳은 팔시어 마스터의 작업장이어야 한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냥 평범한 집처럼 보여. 특별하거나 마법 같은 건 없어. 그는 정문을 두드리는데 놀랍게도 작은 요정 소녀가 답한다. 잠시 동안 커트는 이게 팔리어 마스터라고 생각하며 당황한다. 하지만 그 소녀가 금세 상황을 정리해준다. 그녀는 주인이 아니라 단지 조수일 뿐이다. 이름은 미셸이고 그를 보며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것 같다. 커트는 여기 일 때문에 왔다고 말하자. 미셸은 이번 주에 들은 최고의 소식이라는 듯 환하게 웃는다. 최근에 일이 너무 많아 손이 하나 더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를 바로 주방으로 안내하는데 들어서는 순간 코를 찌르는 강한 냄새가 벽처럼 다가온다. 곰팡이 낀 허브와 할머니 발 냄새가 섞인 듯한 냄새다. 미셸은 즉시 사과하며 사장이 계속 뛰어다니게 해서 정리할 틈이 없었기 때문에 이곳이 엉망이라고 말한다. 커트가 대답하기도 전에 집 어딘가에서 미셸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그녀는 급히 달려가고 커트는 전쟁터 같은 주방에 혼자 남아 조금 치우라고 부탁받는다. 이건 쿠르트가 생각했던 마법의 견습과는 조금 다르지만 청소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시작합니다. 약 30분쯤 지나자 부엌이 깨끗해졌어요. 쿠르트는 제 역할을 다했지만 미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아 추가 지시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며 집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는 복도 중 하나의 방에 다가가 부드럽게 노크합니다. 안에 있던 소녀가 무심코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그가 문을 열자 그는 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침대 옆에 거의 벌거벗은 소녀가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듯 서 있습니다. 쿠르트는 즉시 당황하며 사과하고 최대한 빨리 뒤로 물러나지만 그녀는 아무 일도 아닌 듯 넘기려고 합니다. 그는 재빨리 미셸을 찾고 있다고 설명하고 소녀는 차분하게 지하에 있을 것 같다고 말한다. 커트는 다시 출발하려 하지만 무언가가 그를 멈춘다. 그는 그녀의 배에 이상한 자국, 매우 어둡고 비정상적인 자국을 발견한다. 그의 뇌는 즉시 떠오른다. 저건 저주다. 그는 그녀에게 검사해도 되겠냐고 묻고 그녀는 망설임 없이 허락한다. 커트는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부드럽게 손을 자국 위에 얹으며 저주의 깊이를 느끼려 한다. 이런 저주는 보통 내부 장기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먹는 것도 그녀에게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의 배는 너무 손상되지 않은 것 같았는데 배가 꼬르륵거리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 말을 들은 커트는 지금 깨끗해진 부엌으로
돌아가서 그녀를 위해 무언가 요리하겠다고 제안한다. 다른 곳에서는 유리샤가 미미코와 앉아 커트가 그들에게 떨어뜨린 미스릴과 오리칼쿰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놀라운 건 그가 그들을 찾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마법 등급의 수정으로 가공하지도 않았다는 점이며 여전히 5만 골드 코인 이상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 가치관 때문에 유리샤가 심각하게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녀는 미미코에게 커트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세상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 물어봤어. 미미코는 돌려 말하지 않았지. 최선의 경우. 누군가 그를 납치해 개인 금광처럼 이용할 거야. 최악의 경우. 사람들이 그를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등 뒤에 칼을 꽂을 수도 있어. 그때 미미코가 질문을 유리샤에게 되돌려서 그녀가 커트와 함께 정확히 무엇을 하려는지 물었어. 그래서 유리샤는 커트를 에이트리어 마스터로 등록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어. 그렇게 하면 그가 충분한 인정과 법적 보호를 받아 사람들이 그를 함부로 못 건드리게 될 거야. 그리고 그녀는 그의 보디가드로 남을 계획이야. 하지만 유일한 문제는 커트 자신인데 그는 자신의 재능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그리고 더 나쁜 건 그가 자신을 특별하지 않다고 계속 생각한다는 거야. 그녀가 빨리 행동하지 않으면 그는 자신이 얼마나 희귀한 존재인지 모른 채 큰 공영에 빠질 거야. 한편 작업실에서는 커트가 아까 만난 신비한 소녀를 위해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막 요리해 놓은 참이야. 그때 미셸과 8년차 마스터 오피리아가 지하에서 걸어 올라온다. 둘 다 부엌을 보는 순간 얼어붙는다. 부엌이 깔끔할 뿐만 아니라 냄새도 환상적이다. 오피리아는 그 장면에 눈을 깜빡이며 완전히 당황한다. 그녀는 가스레인지를 가리키며 음식에 대해 묻는다. 그래서 커트는 위층 여자애들이 그녀가 배고프다고 해서 뭔가 얼른 만들어줬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한다. 그가 어떤 소녀를 말하는지 깨닫자 오피리아의 표정이 살짝 변한다. 그리고 그녀는 즉시 커트에게 그녀에 대해 절대 말하지 말라고 맹세하게 한다. 커트는 별일 아닌 것처럼 동의한다. 그 후 오피리아는 도움에 감사하며 은화 새 잎을 건네고 오늘은 집에 가도 된다고 말한다. 커트는 그 돈을 보고 완전히 충격을 받는다. 그는 단지 엉망진창을 치우고 간단한 식사를 만든 것뿐인데 너무 후한 대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오피리아는 고집한다. 그녀는 그가 그만큼의 값을 했다고 말하며 내일 다시 오라고 부탁한다. 잠시 후 오피리아는 죽 그릇을 소녀의 방으로 가져가 그녀에게 조용히 있어야 한다고 상기시킨다. 그래도 커트가 위험해 보이지 않아서 이번에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다. 리기아는 아직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피리아가 안전을 위해 독이 있는지 맛을 보겠다고 제안해요. 하지만 리기아는 고개를 저으며 그럴 필요 없다고 해요. 커트와 잠깐 대화했을 뿐인데 그는 수상한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솔직히 저주가 이렇게 퍼진 상황에서 약간의 독은 큰 차이를 만들지 못할 거예요. 그녀는 평생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며 살아왔지만 이번만큼은 누군가를 믿어보고 싶었어요. 오피리아는 잠시 침묵하다가 리기아가 먼저 먹도록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리기아가 첫 입을 먹자마자 심하게 땀을 흘리며 갑자기 바닥에 쓰러지고 말아요. 오피리아는 당황하며 커트가 독을 넣었다고 확신하고 그를 쫓을 준비를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러나 리기아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일어나서 기분이 아주 좋다며 저주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해요. 오피리아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그 저주는 믿기 힘들 만큼 정교했어. 수년간 연구하고 전문가 팀이 힘을 모아야 겨우 약화시키거나 풀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갑자기 사라졌어. 그리고 필요한 건 단지 한 그릇의 죽뿐이었지. 한편 멀리 떨어진 곳에서 리지아에게 저주를 건 수상한 조직이 긴급 회의를 열고 있다. 그들은 저주가 풀렸다는 소식을 방금 들었어. 이제 조용히 그녀를 암살하려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지. 은밀한 방법이 실패하자 그들은 더 극단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어. 그날 밤 늦게 오피리아와 리지아는 미미코의 가게로 급히 무언가를 가지고 들어간다. 리지아는 후드를 벗고 미미코와 유리티아가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들의 턱이 떨어진다. 그들은 그녀를 즉시 알아본다. 그녀는 왕국의 셋째 공주입니다. 오피리아는 누군가 리기아를 제거하려고 치명적인 저주를 걸었다고 설명합니다. 아직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리기아는 왕과 그루마쿠의 프랑수아즈 공주 사이에서 태어난 유일한 아이이기에 그녀의 존재 자체가 두 왕국 간 평화 조약과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갈등을 다시 불붙이고 싶다면 그녀가 주요 표적이 될 겁니다. 미미코는 리기아가 살아남아 안도하면서도 혼란스러워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저주를 풀었을까요? 리기아는 공을 인정합니다.
자신이 직접 풀지 않았고 커트라는 남자가 했다고 합니다. 유리티아와 미미코가 그 이름을 듣자마자 표정이 순식간에 변하고 눈이 커집니다. 그들은 마침내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유리티아는 단순한 죽 한 그릇이 리기아가 수년간 겪어온 저주를 어떻게 풀었는지 아직도 이해하려 애쓰고 있다. 이 시점에서 그녀는 커트가 믿기 힘든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진짜로 몇 시간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가 고대의 저주를 아무렇지 않게 풀고 있다니. 그들은 분명히 언젠가 그에게 보상을 해줄 것이다. 하지만 리미코는 더 시급한 일은 저주를 처음 걸었던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통 리기아의 방은 저주 방지 마법으로 보호되어 있어서 저주가 걸리기 전에 누군가가 그것을 조작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시간 동안 그 방에 출입할 수 있었던 사람은 3명뿐이었다. 첫째는 왕립 원정군의 제1장군 사노바 리스트케츠. 둘째는 폴란드 교회의 주교 트리스탄 마놀프다. 마지막으로 왕국의 제3망비 이사도라가 있다. 분명히 그들은 확실한 증거 없이 무작정 의심을 퍼부을 수는 없다. 오피리아는 범인을 유인하기 위해 함정을 설치하자고 제안한다. 그리고 그녀는 이미 꽤 교묘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리가가 막 15살이 되었으니 왕실 전통에 따라 1년간 수련을 떠나야 한다. 그녀를 죽이려 했던 자들은 다시 한번 시도할 게 분명하다. 그래서 오피리아는 리가가 8등급 스승 밑에서 견습생이 된다고 발표하려 한다. 가짜 스승과 가짜 장소를 만들어 놓고 그저 기다리는 게 아이디어다. 저주 뒤에 있는 자들은 아마 다음 움직임을 계획하기 위해 정보를 캐내려 할 것이다. 그때 그들은 함정에 걸려들게 될 것이다. 하지만 계획이 성공하려면 거짓말을 믿게 할 진짜 업적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유리시아는 딱 그 사람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녀는 커트가 만든 마법 수정 중 하나를 오피리아에게 건넨다. 오피리아가 그것을 보는 순간 그녀는 완전히 감탄한다. 장인 정신과 에너지의 품질이 완전히 다른 수준이다. 그녀가 본 것 중 단연 가장 완벽한 수정이다. 커트는 다음날 오피리아의 집으로 돌아가 일을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한다. 하지만 도착해보니 문에 그녀가 외출했다는 쪽지가 붙어 있다. 그는 미셸을 만나 무슨 일이냐고 묻고 미셸은 그가 떠난 후 오피리아가 갑자기 리지아와 외출했고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즉, 오늘 커트에게 예정된 일이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그는 조금 실망한 채로 걸어가 길들을 들러 뭔가를 먹기로 한다. 커트가 식사하는 동안 옆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대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된다. 그들은 분명히 당황하고 있었다. 짐꾼이 갑자기 병에 걸렸고 짐꾼 없이는 다음 퀘스트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체자를 구할 시간도 없어서 결국 임무를 완전히 취소해야 할 것 같다. 커트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자신이 짐꾼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일어나 그들의 테이블로 가서 정중히 자기소개를 한다. 자신은 전투에는 별로 쓸모없지만 짐꾼으로서 역할은 충분히 해낼 자신이 있다고 고백한다. 하지만 신하는 그런 생각에 웃으며 그처럼 가냘픈 사람이 첫 번째 짐도 못 견딜 거라고 말한다. 칸즈는 즉시 그녀의 머리를 한 대 때리며 여동생의 무례한 태도에 사과한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한다. 짐꾼들은 매우 무거운 짐을 다루고 이번 임무는 각각 잡 2.5kg가 넘는 골렘을 운반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커트는 노 200kg쯤은 문제없다고 태연히 대답한다. 그리고 증명이라도 하듯도 칸즈와 단조를 동시에 들어 올리며 150kg 무게의 갑옷을 입은 칸즈를 안고도 베개를 든 듯 가볍게 보인다. 그래서 그들은 충분히 납득하고 공식적으로 그를 대체 짐꾼으로 받아들인다. 임무 현장으로 향하는 동안 팀원들은 커트에게 제대로 소개를 해준다. 칸즈는 팀의 최전선 격투가로 검을 가지고 있지만 주먹을 더 선호한다. 단조는 사무라이이고 신하는 원거리 담당 레인저다. 원래는 한 명이 더 있어야 하지만 그가 향수병에 걸려서 커트가 대신하게 된 것이다. 그들은 커트를 반갑게 맞이하며 커트는 재능 없는 자신에게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한다. 그 말에 모두 당황하는데 400kg를 가볍게 쪼그려 앉을 수 있는 사람이 스스로를 약하다고 부르는 건 이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가 겸손하거나 이상한 유머 감각을 가진 것이라 생각한다. 팀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지만 갑자기 커트가 비명을 지른다. 모두가 심각한 일이 생긴 줄 알고 돌아서 도우려 하지만 커트가 미친 듯이 슬라임과 씨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커트는 완전히 당황해 있고 신하가 개입해 진정하라고 말한다. 슬라임의 핵심만 공격하면 죽일 수 있다고 알려준다. 커트가 신하의 지시를 따르려 하지만
슬라임 핵심을 찌르려는 순간 그의 칼이 튕겨나간다. 뚫리지 않아서 결국 그는 대신 자신을 찌르고 말았어요. 그가 전투에 완전히 무능하다는 게 분명해서 신하가 나서서 슬라임을 깨끗이 반으로 잘라버립니다. 그녀는 그의 공격 방식이 얼마나 형편없는지에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그는 전에 싸움에 서툴다고 말했지만 이렇게까지 못할 줄은 몰랐어요. 커튼은 사과하며 부끄러워하지만 팀원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그의 역할은 퀘스트 동안 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뿐이고 싸울 필요는 없다고 말해요. 커튼은 엄청 실패했기 때문에 충격받았지만 아무도 그에게 화내지 않고 오히려 친절하게 대해줘요. 이건 드래곤팡에서 봤던 대우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예요. 솔직히 그는 이렇게 좋은 팀과 함께하게 되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조금 있다가 드디어 동굴에 도착했지만 내부는 깜깜했어요. 신하가 빛나는 이끼를 퍼뜨려 곳을 밝힌다. 더 잘 보이게 되자 커트가 이상한 것을 발견한다. 근처 바위에 똥이 하나 있다. 그는 조심스럽게 걱정해야 할 일인지 묻는다. 신하는 한 번 보고는 그것이 고블린 배설물이라고 말한다. 얼마나 신선한지 보면 근처에 고블린 둥지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커트는 바로 공황에 빠진다. 만약 점액도 처리 못하는데 고블린과 어떻게 싸우겠다는 건가? 하지만 칸스는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킨다. 몇 마리뿐이라면 문제없다고. 그렇지만 만약 고블린 무리 전체를 만나면 끝이니 조심해서 너무 시끄럽게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동굴 깊숙이 들어가서 결국 오래된 유적을 발견한다. 그들이 걷고 있을 때 커트는 벽 하나에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 뭔가 이상하게 느껴진다. 그가 알아차리기 전에 신하가 근처에 고블린을 발견하고 즉시 공격하려 한다. 불행히도 그녀는 한 발 늦었다. 고블린은 그녀가 공격을 가하기도 전에 소리쳤고 이제 모두 들을 수 있다. 수십 마리 고블린 발이 터널 양쪽에서 돌진하는 하만에는 뚜렷한 소리를 이럴 줄은 몰랐다. 보고서에는 무리의 존재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들은 숫자가 적고 갇혀 있으며 출구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신하는 단조에게 기대를 걸며 어떤 계획이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숫자를 보면 남은 선택은 맹렬히 싸우거나 기적을 바라는 것뿐이다. 커트가 갑자기 말을 꺼내며 벽 뒤에 숨겨진 통로를 찾았다고 그룹에 말한다. 그건 확실히 안도감이지만 비밀 통로가 있더라도 고블린들을 따돌릴 수는 없다. 모두 함께 도망칠 수 없으니 그들은 주의를 돌릴 방법이 필요하다. 단조와 캔스는 신하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는 즉시 그들의 뜻을 이해한다. 많은 말 없이 그녀는 커트를 붙잡아 숨겨진 통로로 끌고 들어가며 뒤에서 문을 쾅 닫는다. 커트는 당황하며 왜 단조와 캔스가 아직 밖에 있는데 문을 잠갔냐고 묻지만 신하는 그게 그들이 원한 거라고 설명한다. 그때 캔스가 4명이 모두 도망치면 고블린들이 그냥 쫓아올 거라고 외친다. 그래서 자신과 단조가 미끼가 되어 고블린들을 끌어내고 커트와 신하가 도망칠 시간을 벌기로 했다. 이건 자살 임무이고 모두가 그걸 알고 있다. 커트는 돌아가고 싶어 안달이 났지만 신하가 그를 막는다. 그녀도 팀원들을 버리는 게 마음에 들지 않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다. 커트는 전투를 전혀 못하고 그녀 자신의 전투 실력도 그저 그런 수준이라면 남으면 단조와 캔스만 느려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 한다. 그래도 그녀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든 살아남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단조와 칸스도 살아남지 못할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후회하지 않아요. 죽게 된다면 동료들을 지키며 죽는 게 가장 큰 명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길 원해요. 신하가 그러자 커트에게 계속 가야 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녀는 빛이 나는 이끼를 뿌려서 주변을 밝히고 출구를 찾으려고 해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이 굳어져요. 이건 단순한 비밀 통로가 아니에요. 보스방이거든요. 그리고 그곳에는 혼자가 아니에요. 철의 용이 그 앞에 서 있으니까요. 한편 마을에서는 리시아가 유리샤에게 다시 커트를 보고 싶다고 말해요. 그래서 유리샤는 그녀를 자신의 여관으로 데려가기로 동의했어요. 그들이 도착하자 유리샤는 잠금 장치를 아무렇지도 않겠다고 둘은 쿠르트의 방으로 몰래 들어갔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방은 텅 비어 있었어요. 갑자기 목소리가 들려와서 쿠르트를 찾고 있다면 북동쪽 동굴 근처 임무 중이라고 말했어요. 유리샤는 그 소리에 놀라 밖으로 뛰쳐나가 누구인지 맞서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반다나가 떠나고 없었어요. 혼란스러워하며 그녀는 방금 들은 말을 곱씹었어요.
하지만 만약 쿠르트가 정말 그 동굴에 있다면 심각한 위험에 처했을지도 몰라요. 유리샤는 얼마 전 그 지역에서 고블린 사냥 훈련 프로그램이 열렸던 것을 기억했어요. 그 고블린들 중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면 다시 모여 둥지를 틀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유리샤는 즉시 리시아에게 뒤에 있으라고 말한다. 자신이 직접 커트를 쫓을 거라고. 하지만 리시아는 거절하며 커트가 위험에 처했다면 자신도 돕고 싶다고 말한다. 유리샤는 괴물로 가득한 동굴에 공주를 끌고 가는 건 현명하지 않다고 설득하려 한다. 하지만 리시아는 고집을 부린다. 어릴 때부터 마법을 연습해왔고 자신이 스스로를 잘 지킬 수 있다고 자신한다. 게다가 유리샤가 자신의 경호원이라 리시아를 혼자 두는 게 더 무모하다고 생각한다. 유리샤는 이 논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마지못해 동의한다. 두 사람은 동굴 입구로 향하고 들어서는 순간 벽에 희미하게 빛나는 이끼 자국을 발견한다. 누군가가 얼마 전에 여기 있었던 것이다. 리시아가 감각 강화 마법을 시전하고 유리샤는 커트를 찾기 위해 청각을 높일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대신 리시아는 내 발로 엎드려 핏발 사냥개처럼 땅을 킁킁거린다. 그녀는 쿠르트와 겨우 10분 정도 함께 있었을 뿐인데 그 시간이 그녀가 그의 냄새를 기억하는데 충분했던 것 같다. 좀 더 킁킁거리다가 그녀는 그의 흔적을 찾고 바로 뒤에 터널 하나에서 전투의 메아리가 들려온다. 그녀는 재빨리 유리샤에게 알리고 그녀의 능력치를 강화해서 달려가 도우려 한다. 동굴의 다른 곳에서는 다인조와 칸스가 여전히 고블린 무리를 막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 그들의 체력은 바닥나가고 움직임도 점점 느려지고 있다. 그러던 찰나 치명적인 일격이 날아올 때 무리 속을 번쩍이는 흐림이 스쳐 지나간다. 눈 깜짝할 사이에 유리샤가 일격으로 모두를 쓰러뜨린다. 봉인된 방에서는 신하가 이미 무릎을 꿇고 이게 끝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들이 가진 것으로는 강철용 골렘을 쓰러뜨릴 방법이 전혀 없다. 그래서 그녀는 커트에게 다가가서 이 난장판에 끌려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해요. 하지만 커트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이런 일은 여러 번 겪어봤다고 해요. 신하가 믿기지 않는 듯 눈을 깜빡이며 커트는 차분히 거대한 괴물 쪽으로 걸어가요. 괴물이 커트에게 공격하려 할 때 그는 뛰어올라서 꼬리 위에 딱 착지해요. 그는 단검으로 부드럽게 찔러요. 그러자 바로 꼬리 전체가 깨끗이 잘려나가요. 그는 같은 방법으로 용의 모든 팔다리를 잘라내요. 한 번씩 가볍게 건드리며 생물이 조각조각 무너질 때까지 계속해요. 신하는 충격에 멍하니 바라봐요. 도대체 슬라임도 못 죽이던 그 사람이 드래곤 골렘을 아무렇지도 않게 쓰러뜨리다니. 솔직히 그녀는 지금 꽤 무서워하고 있어요. 하지만 커트는 그게 왜 그렇게 큰일인지 이해하지 못해요. 그에게 광산 골렘 채굴은 그냥 평범한 하루일 뿐이니까요. 바로 그때 유리샤가 비밀방으로 뛰어들어와서 방 안간을 위험 신호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하지만 대신 그녀는 커트가 드래곤 골렘 부품 더미 앞에 아무렇지 않게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해요. 커트는 그녀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단조와 켄즈가 아직 위험할 수도 있으니 도와줄 수 있냐고 바로 묻습니다. 하지만 유리샤는 이미 처리했다고 재빨리 안심시켜줍니다. 그들은 조금 다쳤지만 서펑 살아있을 거예요. 이제 모두가 안전해지자 전원이 방 안에 모여 이야기를 나눕니다. 먼저 단조와 켄스는 유리샤에게 자신들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그녀가 제때 나타나지 않았다면 자신들이 고블린 밥이 되었을 거라고 한다. 하지만 유리샤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고맙다고 할 필요 없다고 말한다. 그 대신 그녀는 커트를 향해 중요한 부탁이 있다고 말한다. 커트가 몇 개의 드래곤 부품을 챙기는 동안 유리샤는 새로 여는 에이트리어에 커트가 함께하길 원한다고 말한다. 커트는 아직 이 파티의 일원이라서 그들을 떠나는 게 옳지 않다고 망설인다. 하지만 켄스는 즉시 그를 격려하며 좋은 기회니 놓치지 말라고 말한다. 유리샤가 제안하는 거라면 커트는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한다. 그들의 허락을 받고 커트는 에이트리어에 합류하기로 동의한다. 유리샤는 가게가 열리면 지킬 힘센 사람이 필요하다며 켄스와 다른 이들에게 그 일을 맡을 수 있냐고 묻는다. 그 대답은 열렬한 긍정이며 켄스는 마을에 돌아가면 제대로 축하해야 한다고 말한다. 마을 얘기가 나와서 유리샤는 커트에게 길드 에이전시에 들러 자신의 스킬을 공식적으로 평가받으라고 상기시킨다. 이미 누군가가 직접 평가를 맡기로 해놓았기 때문이다. 몇 시간 후 커트는 에이전시에 도착해 왕실의 고위 마법사 미미코를 소개받는다. 그녀는 커트의 재능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비전투 스킬에 대한 적성 검사를 제안한다.
검사가 끝나자 미미코는 그의 모든 능력치가 B등급이라고 알려준다. 하지만 그건 완전한 거짓말이다. 실제로는 모든 수치가 트리플 S등급으로 나왔고 그의 모노풀은 미미코가 본 것 중 가장 컸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평가를 맡아서 안도한다. 이 정보가 새어나가면 왕국 전체의 위기가 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 솔직히 증인을 즉시 입막음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케르셸이 이 모든 대화를 엿들었다는 점이 큰 문제다. 그리고 다음 날 일행은 지체 없이 새로운 에이트리어 작업장이 열릴 마을로 향했다. 이상하게도 유리티아는 새로운 에이트리어 장인이 누군지 내내 함구했고 그 작은 미스터리가 캔스 사람들을 기대감으로 들뜨게 하며 이 비밀스러운 인물이 누구일지 궁금하게 만들었다. 물론 유리티아는 진실을 그냥 밝힐 수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즉석에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한다. 이 시점에서 신하는 유리티아가 마음씨 좋아서 파티를 데리고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이미 알아차렸다. 그리고 캔스가 주인장에 대해 물었을 때 유리티아가 이상하게 굴었고 그 때문에 신하는 더 의심스러워졌다. 마을에 다가가자 커트는 자신이 성벽을 수리했던 바로 그곳임을 갑자기 깨달았다. 마르그레이브가 자신의 솜씨가 부족하다고 해고했다는 오해를 가진 상태였다. 이곳에 돌아오자 불안감이 밀려왔다. 결국 유리티아는 일행을 8번째 작업장으로 예정된 장소로 직접 안내했다. 하지만 그걸 작업장이라고 부르기엔 어처구니 없었다. 그곳은 텅 빈 땅 한 조각에 불과했다. 캔스는 솔직히 빈 땅에서 가게를 운영할 수 없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유리티아는 그녀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재빨리 안심시켰다. 대신 그녀는 그루비 쿠르트가 직접 팔리어 작업장을 완성할 때까지 여관에서 기다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쿠르트에게 다가가서 오늘 안에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러나 쿠르트는 이것이 너무 무리라고 느꼈다. 그의 기술이 있다고 해도 하루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적어도 3일은 필요하다고 예상했다. 그의 입장을 이해한 유리티아는 즉시 쿠르트에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라고 말하며 서두를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가 재료가 필요하면 무엇이든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알려줬다. 이 말을 듣고 안심한 쿠르트는 이미 마음속으로 준비한 재료 목록을 곧바로 만들어냈다. 유리티아는 그 종이를 받아 항목들을 훑어보았고 자수정과 그리핀 깃털 같은 것들이 즉시 신하의 관심을 끌었다. 그녀는 이렇게 희귀한 재료들이 단순한 작업장을 짓는데 왜 필요한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유리티아는 이제 쿠르트의 방법을 의심하지 않기로 배웠다. 그녀는 그에게 최선을 다해 그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구하겠다고 단순히 확신시켰다. 불행히도 이 재료들을 모으는데 며칠이 걸리겠지만 쿠르트는 기다리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신에게는 아직도 뭔가 수상한 느낌이 들고 유리티아는 그녀가 눈치챘다는 걸 알지만 둘 다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단은 냉정을 유지한다. 마침내 유리티아는 모두에게 여관으로 가라고 지시했고 쿠르트가 방해받지 않고 일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를 떠나기 전에 부드럽게 그에게 자신을 돌보라고 상기시키며 밤까지 여관으로 돌아와서 푹 쉬고 제대로 먹을 것을 약속하게 했다. 한편 모두가 여관에 도착하자 유리티아는 그들을 모아 중요한 말을 전했다. 지금까지 칸스와 단조는 쿠르트가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유리티아는 그녀가 진실을 영원히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특히 신하가 이미 쿠르트의 비범한 능력을 목격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생각했다. 신하는 즉시 유리티아에게 커트가 진짜 누구인지 정확히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유리티아는 먼저 정식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싶어 망설였다. 그녀는 왕실 문장을 꺼내 보여주며 자신이 사실 왕실에 소속된 모험가임을 알렸다. 그리고 맞은편에 앉아있는 소녀를 가리키며 유리티아는 그녀가 왕국의 셋째 공주 리시아라고 소개했다. 캔스, 단조. 신하는 이 사실에 모두 충격을 받았다. 캔스는 어색하게 일어나 리시아에게 제대로 인사해야 할지 망설였다. 하지만 공주는 격식은 필요 없다고 그를 안심시켰다. 현재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있으니 평범한 소녀처럼 대해 달라고 리시아는 부드럽게 부탁했다. 리시아의 왕실 신분을 고려해 신하는 커트도 귀족이냐고 재빨리 물었다. 하지만 유리티아는 커트는 왕족도 귀족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냥 평범한 민간인이었어요. 글쎄요. 완전히 평범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귀족은 아니었어요. 유리티아는 자신조차 쿠르트의 배경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고백했어요. 하지만 그의 모든 전투 기술은 공식적으로 지 등급이었다는 건 알았어요. 반면 그가 가진 거의 모든 다른 기술은 믿기 힘들 정도로 3중 S등급이었어요. 칸스, 단조, 신하 모두 말문이 막혔어요.
이런 전설적인 기술 수준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쿠르트를 직접 목격한 후에는 완벽하게 이해가 됐어요. 유리티아는 계속해서 쿠르츠르트의 진짜 능력은 기밀 정보이며 누구와도 논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어요. 심지어 쿠르트 자신도 그 진실을 몰랐어요. 유리티아와 미미코는 그에게 자신이 B등급에 불과하다고 거짓말했어요. 게다가 유리티아는 커트가 사실 새로운 에이트리어 마스터가 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그 진짜 이유를 말할 계획이 전혀 없었다. 이 말을 듣고 신하는 갑자기 일어나 분노하며 유리티아에게 그녀의 속임수에 대해 맞섰다. 그녀는 유리티아가 왜 그렇게 중요한 일에 대해 커트에게 거짓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유리티아는 커트가 진실을 들어도 믿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을 변명하려 했다. 신하는 그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이 터무니없는 핑계라고 화를 내며 유리티아를 꾸짖었다. 유리티아는 또 다른 변명을 시도하며 커트의 진정한 능력이 공개되면 다른 이들이 그를 이용할 것이기에 그를 보호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하는 날카롭게 반박하며 자신의 관점에서는 유리티아가 바로 그를 이용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신하의 비난에 유리티아는 할 말이 없어 침묵했다. 신하는 상황에 철저히 혐오감을 느끼며 켄스에게 돌아서서 이 모든 일과 더 이상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말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단조는 리시아에게 그들의 상황에 대해 좀 더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리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며칠 전 커트가 그녀에게 걸린 치명적인 저주를 풀었다고 말했다. 그는 단지 그녀에게 죽죽을 한 그릇 준 것만으로 저주를 풀었다고 했다. 현재 누군가가 리시아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팔리어 주인을 세우는 계획을 꾸몄다고 했다. 그들의 계획은 암살자들을 끌어내어 범인을 밝혀내고 마침내 일을 끝내는 것이었다. 물론 커트는 아직 이 모든 사실을 알지 못했다. 리사는 커트를 말하지 않고 계획에 끌어들이는 것이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하지만 그녀와 유리티아는 커트를 깊이 아끼며 결코 일부러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켰다. 그녀는 진지하게 이 비밀을 지켜주고 커트의 안전을 위해 힘을 합쳐줄 수 있는지 물었다. 단조는 잠시 생각한 후 모험가로서 그들이 어떤 왕족의 명령에도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커트가 그들의 친구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이다. 켄스는 단조의 의견에 빠르게 동조하며 리시아에게 그들이 완전히 동참하고 있음을 안심시켰다. 리시아는 그들이 도와주겠다는 말을 듣고 안도했다. 하지만 신하는 커트를 알게 된 지 겨우 이틀밖에 안 됐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것이 너무 과하다고 여겼다. 유리티아는 신하의 기분을 정확히 이해했다. 결국 유리티아도 커트를 오래된 친구처럼 이야기했지만 자신도 지난주에 처음 만난 것이었다. 오늘날까지도 그녀는 커트가 해낸 놀라운 일들을 믿기 어려워했다. 신하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머리를 식히기 위해 산책을 해야 한다며 자리를 떠났다. 마을을 거닐다가 신하는 자연스럽게 커트의 작업 현장 쪽으로 향했다. 그녀는 커트가 자신의 힘에 대한 진실을 알 자격이 있다고 강하게 느꼈다. 하지만 그녀가 다가오자 그녀는 멈춰섰다. 그녀가 본 것에 완전히 충격받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떠난 지 몇 시간 만에 커트는 이미 혼자서 작업장의 전체 기초를 다 세운 상태였다. 그녀는 커트에게 다가가서 정말 혼자서 이 모든 것을 지었냐고 물었다. 커트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다고 답하며 유리티아가 그에게 자신이 B급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게 꽤 정상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신하가 믿기지 않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는데 어떤 B급 노동자가 이렇게 빨리 이 정도를 해낼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커트의 등급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그가 하루 만에 12채의 집을 짓는 것이 정상인 마을에서 자랐기 때문이다. 그의 기준으로 보면 커트는 오히려 조금 느리다고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하는 유리티아가 커트를 어둠 속에 가두고 이 모든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혹시 원망하는 감정이 있냐고 물었다. 갑자기 그의 어깨에 무거운 짐이 실린 것을 고려할 때 커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화낼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사실 유용하게 쓰이는 것이 즐거웠기 때문이죠. 그가 영웅 파티에 있었을 때는 계속 그를 깎아내렸어요. 쓸모없다고 부르며 결국 완전히 내쫓았죠. 하지만 여기서는 모두가 그의 가치를 인정했고 그것만으로도 커트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행복했어요. 한편 다운조는 신뢰하는 정보원과의 회의를 위해 마을 광장에 서 있었어요.
그 사람은 우연히도 벤다나와 아주 닮았어요. 다운조의 파티가 원래 포터가 암 아파서 그를 고용했던 것 기억나요? 그게 단순한 불운이 아니었다는 게 밝혀졌어요. 비녹이 말하는 포터는 사실 그들 그룹에 심어놓은 스파이였어요. 내부에서 그들을 분열시키기 위해서였죠. 질투심 많은 모험가들이 다운조 팀의 성공을 못 견디고 그를 매수해서 방해하게 했던 거예요. 그 정보원은 이미 비녹에게 추적당했고 그를 찾을 수 있는 명확한 지시도 남겼어요. 이제 다곤은 그 정보를 마음대로 쓸 수 있어. 그녀에게 확실한 정보를 주고 그날 늦게 그는 술집으로 향한다. 테이블에 앉아있는 것은 머리 뻗은 깡패로 술잔에 얼굴을 묻고 있다. 웨이트리스가 그를 만지려고 하자 험상궂은 표정을 지었을 뿐 아니라 다곤의 무리를 없애려던 그의 계획도 완전히 실패했다. 그럼에도 그는 이미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최근에 다곤의 파티가 제3공주와 연관된 더러운 작업장과 협력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가 전략을 잘 세운다면 지금 그들을 노리는 것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때 다곤이 그림자 속에서 말하며 마지막 술잔이 될지도 모른다고 묻는다. 비녹은 그 목소리를 듣고 얼어붙었다가 곧바로 문 쪽으로 뛰쳐나간다. 그는 공포에 질려 골목길을 달리지만 완벽하게 놓인 전선을 밟아 넘어지며 땅에 크게 충돌한다. 단조는 서두르지 않고 그에게 걸어간다. 처음에는 바이비녹이 광산일 때문에 아프다고 거짓말했을 때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함정의 일부였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바이비녹은 단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척하며 순진한 척하려 하지만 그런 헛소리는 이제 너무 늦었다. 단조는 칼을 뽑아 바이비녹의 목을 향해 휘두르지만 바로 앞에서 멈춘다. 그는 적어도 오늘 밤은 피를 흘리지 않기로 결심한다. 대신 몸을 가까이 숙여 바이비녹에게 자신과 팀에게서 절대 떨어지라고 경고한다. 다시 얼굴을 보이면 다음에는 주저하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단조가 걸어가고 그 뒤를 벤다나가 모퉁이에서 지켜본다. 그녀는 단조가 바이비녹을 끝내지 않은 것에 분명히 답답해한다. 왜냐하면 그 녀석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혼자서 해결하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움직이기 전에 2명의 후드 쓴 인물이 갑자기 나타나서 비비녹을 끌고 가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즉시 그들을 알아봤어요. 그들은 팬텀 스쿼드의 일원으로 미미코에게 직접 보고하는 부대였어요. 이제 그녀는 정말로 궁정 마법사가 이런 일에 연루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졌어요. 그때 그녀의 전령세인 크로가 나타나서 상관으로부터 편지를 가져왔어요. 상황이 마를리푸스의 권한 아래에 있으니 물러나라는 내용이었어요. 이건 반단에게 또 하나의 실망이었지만 명령은 명령이니까요. 이제 그녀는 할 일이 남아있지 않아서 쿠르트의 마을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마를리푸스 얘기로 넘어가면 그녀도 별로 좋지 않아요. 잡혀서 지금은 마법진 안에 갇혀 있거든요. 도시로 돌아온 단조와 켄스는 다음날 깜짝 놀라서 쿠르트가 만든 것을 보고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 사람은 나무와 덤불까지도 넣었어요. 어떻게 하룻밤 만에 그렇게 잘하게 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모두 놀란 상태인데 리시아만 자기 세계에 빠져서 커트와 결혼해서 여기서 평생 살 꿈을 꾸고 있어. 그러다 커트가 나와서 인사를 하고 안으로 초대해. 그는 현관부터 시작해서 집 전체를 자세히 보여줘. 지하 2층과 마법 보석으로 만든 맞춤형 정수 시스템까지 자랑하며 보여줬어. 모든 사람을 위한 방과 여덟니어 주인을 위한 특별한 방도 마련했지. 그리고 주인에 대해 말하자면 커트는 아직 그게 자신인 줄 몰라. 유리샤는 아직 그걸 말하고 싶지 않아서 여덟니어 주인이 늦어지고 있다고 급히 이야기를 꾸며 그 후 분위기를 바꿔서 자연스럽게 커트에게 방이 어디냐고 묻는데 평소처럼 자신감 없는 커트는 필요 없다고 말해. 그는 빗자루 옷장에 그냥 쉴 생각이라고. 할 일이라곤 심부름하는 것뿐이라 생각했거든. 물론 모두 바로 그 말을 막으며 빈 방인 여덟미어 주인 방을 쓰라고 강요했어. 하지만 그를 설득하는 데는 정말 2시간이나 걸려 유리샤는 쿠르트에게 집 주변에 방어막을 설치해서 저주를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물어본다. 하지만 쿠르트는 한 번도 방어막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그게 가능한지조차 확신이 서지 않는다. 그래서 유리샤는 미미코가 남겨둔 백업 방어 주문에 의존하기로 하고 밤새 하나하나 주변에 배치한다. 최종 봉인은 바로 리지아의 방 밖에 설치해야 하니 유리샤는 그쪽으로 가서 붙인다. 하지만 리지아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자 쿠르트가 몰래 들어오려 다 한다고 생각하고 거의 뛰듯이 문 쪽으로 달려가서 활짝 맞이할 준비를 한다. 그러나 그녀가 그냥 유리샤라는 걸 보고 실망한다.
분명히 쿠르트와 포옹하며 밤을 보내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유리샤는 그녀에게 이상한 환상을 그만두라고 말하며 쿠르트의 순진한 머리를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한다. 특히 그가 유용하다고 느끼기 위해 뭐든 할 타입이기 때문이다. 그녀가 그에게 밭을 갈라고 시키면 그는 순진한 삽을 들고 그녀를 파기 시작할지도 모른다. 다음 날, 쿠르트는 모두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느라 부엌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리지아는 앞치마만 걸치고 거닐고 있다. 유리샤는 흥분해서 그녀에게 가서 그 불쌍한 남자를 타락시키지 말라고 말해. 하지만 리지아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어깨를 으쓱하며 아래의 옷이 조금은 입혀져 있다고 말해. 거의 안 보이지만 그래도 아침 식사가 준비되자 모두 앉아서 식사를 하고 모두가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감탄해. 하지만 유리샤는 이상한 점을 눈치챘어. 커트가 함께 있지 않다는 걸. 리자야는 그가 아까 마당에 그린 낙서를 치우려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말해. 유리샤는 멈칫했어. 왜냐하면 그가 말한 낙서는 확실히 어젯밤 그녀가 설치한 방어 주문 세트였거든. 보통은 아무도 걸레로 보호막을 지울 수 없는데 하지만 이건 커트에 관한 일이니까 그녀는 그를 막기 위해 급히 뛰쳐나갔어.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 그는 모든 주문을 지웠고 여전히 그가 생각하기를 벽에 그린 그냥 무작위 낙서였다고 믿고 있어. 으리샤는 리기아를 노린 저주 암살 시도에 대해 그에게 전혀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그의 지나친 과잉 성과 덕분에 리기아는 다시 완전히 저주에 노출되었다. 그리고 미미코가 떠난 지금 또 다른 장벽 봉인을 쳐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이제 으리샤는 다음에 뭘 해야 할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 다른 곳에서는 말레푸스가 교회의 주교와 직접 면담하라는 호출을 받았다. 그녀가 문을 들어서자마자 주교는 폭탄 선언을 한다. 그녀가 파문당한다는 것이다. 기습당한 말레푸스는 즉시 해명을 요구했고 주교는 냉정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수많은 불만과 확실한 증거들이 쌓여 있었고 모두 불타는 용 파티가 남긴 무모하고 폭력적인 혼란을 가리키고 있었다. 게다가 최근 골로바가 지명 수배범으로 선언되었다는 소식을 받았고 교회는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그녀와 모든 관계를 끊고 싶어 한다. 말레푸스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호소하며 자신은 그 한 번의 사건, 즉 최저임금 웨이터를 5레벨 번개 마법으로 가볍게 감전시킨 것 외에는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녀의 변명을 들어보면 그가 내놓은 음식이 정말 끔찍했기 때문에 그럴 만했다고 주장하죠. 물론 그런 변명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겠지만 주교도 그리 성인 같지는 않았어요. 기회를 본 그는 마를레푸스에게 사소한 죄를 눈감아주고 심지어 사제 계급으로 승진시켜줄 의향이 있다고 말하는데 단 하나의 조건이 있죠. 승진 소식을 들은 마를레푸스의 눈은 마치 사탕 가게의 오나이처럼 반짝였고 그녀는 기꺼이 그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동의하며 비유든 아니든 무릎을 꿇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주교는 아무렇지도 않게 와인 한 잔을 따르며 그녀에게 건네고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것을 마셔요. 그러더니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 주교는 차분하게 그녀에게 왕국의 세 번째 공주를 암살하길 원한다고 말합니다. 보통은 거부했을 마를레푸스도 진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 와인은 치명적인 저주가 섞여 있어. 그녀가 따르지 않으면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게 만들죠. 도망칠 곳이 없는 상황에서 마를레푸스는 주교의 계획에 충성을 맹세하는데 안타깝게도 그 계획에는 그녀를 마법진 안에 악마와 함께 가두어 복종을 강요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커트의 저택으로 돌아오니 분위기가 훨씬 평화롭다. 모두가 푸짐한 아침 식사를 즐기고 있고 놀랍게도 리시아는 새로운 저주를 받지 않았다. 커트가 실수로 모든 오래된 보호 마법을 지워버렸음에도 유리티우스는 왜 아직 리시아에게 새로운 저주가 걸리지 않았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커트의 마법이 깃든 요리는 강력한 정화 효과가 있어 저주가 자리 잡기 전에 무력화시키는 것 같다. 어쨌든 이제 리시아의 안전은 더 이상 위협받지 않는 것 같다. 특히 미미코가 마침내 마을에 도착했으니 말이다. 그리고 오피리아의 도움으로 리시아를 해치려는 자들을 찾아내기 위한 정교한 정보망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리시아는 곧 커트가 오늘 만든 케이크에 뭔가 조금 다르다는 걸 눈치챈다. 커트는 일반 밀가루 대신 쌀가루를 썼다고 설명한다. 리시아는 그 맛이 처음 만났을 때 커트가 만들어준 쌀죽을 떠올리게 해 매우 좋아한다. 그래서 그녀는 흥분하며 만약 저주를 받게 된다면 다시 만들어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커트는 따뜻하게 말하며 원하는 만큼 쌀죽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는 더 이상 저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이 말을 들은 리시아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으며 커트에게 어떻게 그렇게 자신감이 있냐고 묻습니다. 특히 그가 전에 자신에게 저주 방어막을 설치할 수 없다고 말했을 때 말이죠. 커트는 성 내부에는 방어막을 설치할 수 없지만 그건 집 전체가 이미 하나의 거대한 저주 방어막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확신시킵니다. 그들에게 시전된 저주 기반 마법은 자동으로 시전자에게 되돌아가게 됩니다. 비록 커트가 운명에 따라 몇 가지 개인적인 조정을 했지만 말이죠. 그 순간 리시아를 노리는 암살자 중 한 명이 새 저주를 시도하기로 결심합니다. 마법사는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저주를 위한 의식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리시아를 공격하는 대신 마법은 즉시 역효과를 일으킨다. 저주가 무해하게 사라지고 시전자를 향해 튕기며 그의 몸은 영원히 전등처럼 빛나게 된다. 커트는 이 방법으로 보복하기 위해 방벽을 설치했는데 누구도 명확히 죽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것이 훨씬 더 인도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유리샤는 다시 한번 커트의 놀라운 실력에 말을 잃는다. 그가 리시아를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보고 안도한다. 하지만 그녀는 즉시 오펠리아와 미미코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야 갑자기 스포트라이트를 삼킨 듯한 사람들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리샤는 잠시 묶여있기 때문에 커트는 자연스럽게 리시아에게 다가가서 함께 쇼핑하러 가자고 묻는다. 리시아는 거의 데이트 신청하는 것 같은 이 제안에 완전히 멍해진다. 하지만 커트는 단지 도시를 산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리시아가 아직 저택을 떠날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압도당했지만 감동한 리시아는 그의 제안에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고려해 그녀는 유감스럽게도 전혀 외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한편 도시 성벽 위에서는 마르그레이브 알레이드와 그의 부장 제네릭이 점점 커지는 걱정치 속에 지평선을 살피고 있습니다. 거대한 몬스터 무리가 도시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벽이 완전히 수리되었고 군대가 즉시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아직은 당황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같은 시각 유리티아, 미미코, 오필리아는 마침내 인간 정구를 찾아내지만 불행히도 그의 동료들이 그를 죽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빛나는 시체를 끌고 다니면 너무 많은 주목을 받을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리티아는 커트의 빛나는 저주가 죽은 후에도 계속 활성화되어 있는 것에 놀랍니다. 갑작스럽게 만든 주문치고는 인상적이라는 것을 보고 오필리아는 커트에게 솔직히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면 암살자들을 찾는 일이 훨씬 쉬워질 테니까요. 하지만 유리티아는 이미 커트를 이 길에 너무 깊이 끌어들였다는 걸 알면서도 더 이상 그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다며 망설인다. 바로 그때 도시 전역에 경보가 울리기 시작한다. 괴물들이 공격을 시작한 것이다. 성벽 위에서 마그레이브는 병사들에게 전장을 밝히기 위해 빛 마법을 발사하라고 명령하고 빛이 다가오는 것을 비추자 그의 마음은 무너진다. 끝없이 몰려오는 해골 무리가 천천히 성벽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고 그의 병력으로는 그 많은 적을 막을 수 없었다. 그는 이를 깨닫고 병력 일부에게 남아서 필요하면 죽을 각오로 싸우며 시간을 벌라고 명령하고 나머지는 가능한 한 많은 민간인을 대피시키는 데 집중하게 한다. 마그레이브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해골들이 외벽에 도달하자마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진다. 그들은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하며 아무것도 아닌 듯 녹아 없어졌다. 마그레이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전혀 몰랐지만 곧 깨닫게 된다. 이 벽의 이 부분은 쿠르트가 재건했어요. 어떻게든 쿠르트는 벽 자체에 몬스터를 정화하는 무언가를 넣었음에 틀림없어요. 그래서 결국 해골 군대 전체가 희생자 한 명 없이 전멸했어요. 한편 우리는 마를레푸스에게로 돌아가는데 아직도 악마의 마법진에 갇혀 있어요. 주교는 이 고급 악마와 계약을 맺었고 마를레푸스의 만화로 소환 마법을 강화했어요. 1차 공격이 처참하게 실패하자 악마는 더 많은 해골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마를레푸스의 생명력을 계속 흡수하려고 계획했어요. 도시 안으로 돌아오니 쿠르트는 공격 소식을 듣고 유리시아에게 괜찮을지 묻습니다. 유리시아는 지금 도시 전체가 몬스터들로 둘러싸여 있다고 설명했어요. 기사들이 반격을 준비하는 동안 상황상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어요. 지금 도시가 아직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해골들이 벽 근처에 발을 디딘 순간 정화됐기 때문이에요. 커트는 수리하는 동안 벽에 마법을 걸었다고 설명했고
솔직히 이런 건 그의 마을에서는 기본 유지보수로 여겨졌다고 했어요. 그는 여기 사람들이 벽에 마법을 거는 걸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에 정말 놀라워했어요. 그렇지만 커트는 도시의 4벽 중 2개만 강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즉, 해골들이 공격을 보호받지 않는 구역으로 옮기면 도시 벽을 금방 뚫고 들어올 거라는 의미죠. 유리시아는 논리적인 선택을 하고 정중하게 커트에게 모든 해골을 한 번에 없앨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어요. 커트는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지만 말을 하기도 전에 유리시아가 갑자기 끼어들어 잠시 외출해야 한다고 알렸어요. 떠나기 전에 그녀는 엄격하게 커트와 리시아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저택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단호히 상기시켰어요. 리시아는 그 약속에 더할 나위 없이 만족했어요. 결국 그녀는 커트와 함께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길 수 있으니까요. 한편 유리시아는 저장실로 가서 커트가 이전에 만든 강력한 마법 결정이 가득 담긴 상자를 집어들었어요. 비밀 무기를 들고 유리시아, 오피리아, 그리고 미미코는 마르그레이브를 만나러 급히 달려간다. 올레이드가 유리시아를 바로 알아본다. 예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지만 이렇게 이곳에서 그녀를 보게 되어 놀란다. 유리시아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간다. 그녀는 해골 침공을 막을 계획이 있다고 말한다. 괴물들이 근처 폐허에서 생성되는 것 같으니 그 근원을 직접 공격해 파괴하자고 제안한다. 물론 그걸 위해서는 올레이드와 그의 병사들이 기습작전의 주의를 끌어 폐허에서 해골들을 멀리 떨어뜨려야 한다. 그 사이 그녀의 팀이 폐허에 도달할 수 있도록 올레이드는 이 계획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해 승인하기를 망설인다. 하지만 유리시아는 자신감 있게 그를 안심시키며 커트의 마법 수정 하나를 꺼내 보여준다. 이 돌 하나의 건물을 통째로 무너뜨릴 만큼의 파괴력이 담겨 있어 폐허를 완전히 파괴하고 해골 군대를 뿌리째 끊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한다. 유리시아의 결의를 본 올레이드는 결국 동의하지만 단 한 가지 조건을 내건다. 자신도 직접 타격팀에 합류하겠다고 고집한다. 유리시아는 올레이드가 전투에 있어서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정말 목숨을 걸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는다. 올레이드는 물러서지 않는다. 자신이 이 도시를 지키는 것이 맹세한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사령관 제네릭이 주력을 지휘하고 미미코와 오펠리아가 민간인을 지키는 동안 그는 직접 나설 여유가 있다. 같은 시각, 저택에서 커트는 정원을 쓸고 있는데 리시아가 전에 말했던 무기를 만드는 것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 생각을 하며 그는 자신이 만든 대장간으로 향해 바로 작업에 들어간다. 그는 고향 마을의 대장장이들이 그렇게 손쉽게 놀라운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아직 자신감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커트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는 제대로 된 무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같은 시각, 유리시아와 올레이드는 출발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괴물무리로 인해 길이 막혀 있다. 재빠르게 생각한 유리시아는 쿠르트가 만든 마법 수정 하나를 꺼내 준비한다. 그녀는 병사들에게 눈을 감으라고 경고하고 수정이 땅에 떨어지자 눈부신 섬광이 퍼지며 괴물들을 완전히 소멸시킨다. 유리시아는 쿠르트의 수정이 강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적들을 한 번에 정화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병사들이 다음 파도를 막는 동안 유리시아와 올레이드는 폐허 쪽으로 향한다. 저택으로 돌아온 쿠르트는 방금 검을 완성했다. 하지만 마지막 손질을 하고 나서 오래된 불안감이 다시 그의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한다. 한 번은 그의 대장장이 실력이 비급에 불과하다는 말을 들었고 속으로는 자신이 만든 검이 진짜 괴물과 싸우기에 충분히 강하다고 믿지 못한다. 몇 분 후 유리시아가 쿠르트에게 저녁 식사에 대해 묻기 위해 찾아오지만 그녀의 눈이 그가 들고 있던 검에 멈추고 그녀는 즉시 그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그녀의 반응을 본 쿠르트는 수줍게 그것을 그녀에게 건네며 마음에 든다면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칼날에 꽤 많은 마력을 담았으니 조심하라고 그녀에게 경고한다. 유리시아는 커트에게 선물에 대해 감사하지만 자신의 재능에 대해서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커트도 억지 미소가 어떤 모습인지만은 확실히 알고 있다. 무언가가 리시아를 괴롭히고 있음이 분명하고 사실 그는 그걸 한동안 눈치채고 있었기에 누군가 그녀를 노리고 있는지 직접 묻는다. 리시아는 커트가 알아챈 것에 놀라지만 그가 맞다고 인정하며 자신이 일으킨 모든 문제에 대해 사과한다. 커트는 사과할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리시아는 자신 때문에 모두가 위험에 빠지는 것이 너무 미안하다. 지금 유리시아는 리시아를 위해 목숨까지 걸고 밖에 나가 있다. 커트는 누군가 그녀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은 알아냈지만 리시아가 사실은 공주라는 것과 그녀를 지키는 것이 국가안보 문제라는 사실은 전혀 모른다. 그가 아는 것은 유리시아가 폐허 근처에서 무언가를 처리하러 갔고 골로바가 한때 그 폐허의 낙서를 잔뜩 그렸다는 것을 어렴풋이 기억한다는 것뿐이다. 그래서 커트는 상황을 잘못 연결해 유리시아가 리시아를 스토킹하는 미친 낙서, 예술가와 싸우고 있다고 추측한다. 그의 결론은 완전히 빗나갔지만 유리시아가 리시아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커트는 그녀를 도울 수 없다는 무력한 느낌을 정말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의 전투 실력은 형편없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아끼는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도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참을 수 없고 리시아도 같은 생각이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생각을 싫어한다. 그리고 그녀는 만약 힘이 있다면 차라리 스스로 싸우고 싶어 한다. 그녀가 그 얘기를 꺼내자 커트는 두 사람이 직접 나가서 범인을 잡자고 무심코 제안한다. 리시아는 즉시 그 아이디어에 동의한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 큰 문제를 지적한다. 지금 도시는 몬스터들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밖으로 나갈 수 있겠는가? 커트는 주저하지 않고 그런 문제를 해결할 자신만의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 한편 전쟁터 한복판에서 유리시아는 갑자기 몸을 떨며 커트가 아마 또 미친 짓을 하려 산다는 직감이 깊이 느껴진다. 이로써 이번 화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을 보고 싶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해주세요.